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먼저 상위 학부님이 카리오 베스큘러 시스템에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모널 시스템부터 설명할 거고요. 부작용이랑 과다 복용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베타 블로커의 드러그 인터랙션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풀모널 시스템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마 시간이 나면 내가 안티니오플라스틱 에이전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건데 밖에 있는 학생들 와서 들으라고 하세요. 밖에서는 절대로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알겠나? 총재 한번 연락해줘라. 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전에 내가 그 보툴리너스 톡신 이야기 할 때 코리네 박테리움 보툴리너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코리네가 아니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너스. 알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미생물 외우는 게 워낙 많이 잘 못했어요. 이해하도록 계속하세요. 베타 리셉터는 크게 베타 1, 베타 2, 베타 3로 형태로 나뉘는데, 이 리셉터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 지금 설명한 베타 블로커입니다. 베타 1은 심장에 많이 존재하고 베타 2는 폐와 혈관에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베타 1 실렉티브라면 심장에 많이 작용을 할 것이고, 베타 2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폐와 혈관에 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베타 블로커를 사용했을 때 풀모널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베타 블로커에는 넌 실렉티브 베타 블로커와 베타 1 실렉티브, 그리고 베이소 다일레이션 기능을 가진 베타 블로커가 있습니다. 넌 실렉티브 베타 블로커는 베타 1과 베타 2를 모두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론키얼 스무스 머슬에 있는 베타 2 리셉터를 막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로 인한 호흡 기능의 변화는 정상인에서는 별로 없지만 COPD 환자의 경우에는 브론키얼 스무스 머슬이 수축을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 약물에는 프로프라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타 1 실렉티브 안타고니스트나 인슐린식 심판통 바이오메틱 액티비티를 가진 베타 안타고니스트는 위에 설명한 1번 넌 실렉티브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비해서는 기도 저항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COPD가 있는 환자에서 생명에 지장을 줄 확률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 위에 넌 실렉티브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에 있는 약들도 기관지 연축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아주 약간의 기도 저항 증가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타 1 실렉티브 안타고니스트는 심장 선택성 베타 블로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의 대표적인 거에는 셀리프롤이 있습니다. 이 약은 또한 베타 2 리셉터 파셜 아고니스트로서 베타 2 리셉터를 부분적으로 활성화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이제 베타 2 파셜 아고니스트니까 혈관 말고도 뒤에 좋은 점이 있겠어요? 베타 2 파셜 아고니스트는 브론키얼 머슬. 그렇죠. 예, 천식 환자들은 도움이 되겠죠. 계속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다음으로는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메타볼릭 이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효과로는 베타 블로커는 탄수화물과 지질의 대사를 변형시킵니다. 베타 2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은 근육이나 간에서는 글리코젠 분해가 촉진되고 베타 3 리셉터는 지질의 분해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넌 실렉티브 베타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베타 리셉터 서브타입들을 모두 막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들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슐린 의존적인 타입 1 당뇨병에서 저혈당으로부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글리코젠의 분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떨림이나 신경쇠약, 빈내과 같은 증상의 인지를 둔화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혈당증에서 분비되는 카테초라민의 카운터 레귤레터리 이펙트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형 당뇨병 환자이거나 저혈당증을 자주 경험하는 환자에게서는 넌 실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베타 1 실렉티브 블로커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지방 조직으로부터 패티 애시드의 방출을 약화시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이 베타 리셉터를 작용을 하게 되면요, G 프로테인이 GS 프로테인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니까 ATP에서 사이클릭 AMP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PKA를 활성화시키고 PKA는 다시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를 인산화합니다. 그럼 이게 인산화돼서 활성화되면요, 라이페이즈니까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패시에시드와 글리세롤로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패시에시드의 방출이 증가합니다. 이게 뭐예요? 글라이세라이드. 무슨 모노글라이세라이드. 모노글라이세라이드. 이를 이 안에 여기 모노글라이세라이드가 뭐고? 모노글라이세라이드. 알겠어요. 그런데 베타 블로커는 이 작용을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는 이 과정이 억제돼서 결국 이 패티 애시드의 방출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non-selective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면은 HDL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LDL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증가됩니다. 이러한 약물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대표적으로 프로프라놀이 있고요. 베타1 실렉티브 안타고니스트는 이상 지질 혈중 환자의 혈청 지질 농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셀리프로롤, 카베질롤, 카르체올롤을 사용하면 혈청의 트리글라이세리드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슐린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상 지질 혈증한테 시험 리피드 프로파일이 개선된다. 그래. 그래서 HDL이 증가하면 LDL이 감소하고 이렇게 봤어요. 세 번째로 인슐린 감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시컬 베타 블로커들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베이소딜레이팅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확장성 베타 블로커들은 심장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의 향상으로 부분적으로 당뇨병과 연관된 지질 이상으로 인한 위험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요. 왜 베소다이레이팅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키겠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베이소다이레이팅이니까 베타2 아고니스트 액티비티겠죠. 네. 베타2가 바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 뉴로트랜스미터예요. 그러니까 베이소다이레이팅이 뱃살 또는 천식만 좋은 게 아니고 당뇨에도 좋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드 제너레이션 쪽으로 약이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이요. 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개선해줘야 이거 환자가 약을 먹어보고 자기 몸이 좋아지면 결국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잘 기억하도록. 마지막 대사 효과입니다. 레스팅 상태에서 에피네프린의 유입은 포타슘 나트륨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혈장의 포타슘 농도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베타2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으로의 포타슘 흡수를 지금 이게 NAK ATPA예요. 네. 이거를 베타 안타고니스트가 작용하면 베타 안타고니스트가 작용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용 어떻게 되는데? 소듐이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감소죠. 감소해요. 그러니까 소듐 ATPA를 억제한다 이거. 네. 베타 안타고니스트가. 네. 기전은 잘 모르고. 네. 기전은 기전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ATPA를 억제하고 소듐 펌프의 작용을 억제한다 이죠. 네. 글라이코사이드하고 비슷하네. 그래 되면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그럼 포타슘이 적게 들어가겠네 안으로. 네. 심근경색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만약에 에피네프린 농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은 얘가 엄청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포타슘이 세포 내부로 많이 유입이 돼서 혈장에서 포타슘 농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하이포칼레미아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하이포칼레미아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피네프린의 하이퍼칼레믹 이펙트는 ICI 12851 이런 안타고니스트에 의해서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타고니스트는 베타1이나 베타3에 비해서 베타2 리셉터에 훨씬 큰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ATPa를 억제해서 부정맥 같은 경우에 부정맥 치료를 위해서 에피네프린을 무리하게 줬을 때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그래서 왔어요. 네, 기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타 효과는 보통 카테초라민에 의한 작용을 억제하여 생깁니다. 베타블로커는 카테초라민으로 유발되는 떨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블로커는 카테초라민에 의한 이 그림을 보시면 카테초라민이 마스트셀의 디그레듈레이션을 촉진을 시키는데 베타2 리셉터를 쓰게 되면 이 작용이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 다시 돌려보라. 이 지금 찾아오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트레모가 일어나는 기전이 어떻게 돼요? 카테초라민이 트레모가 일어나는 기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나 수축은 하는데 충분하게 안 하고 좀 약하게 트위칭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카테초라민의 메스트셀 디그레듈레이션을 할 때에 저기 작용하는 리셉터가 뭐예요? 작용하는 리셉터? 베타2 아닌가? 베타2.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뭐 마스터셀 시스타민하고 별거 아니겠죠? 근데 감기 환자들이나 또는 세심한 환자들은 숨을 그냥 못 쉬을 때 저희 목을 그냥 틀어잡는 정도로 목을 뭐라 하고 목표로는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약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하도록 베타블로커.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블로커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부작용을 나눠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카리오베스큘러 시스템에서의 부작용입니다. 베타블로커는 컴펜세이티드 헐트 페일리어, 어큐트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카리오메갈리가 있는 환자에서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타입의 환자들 말고 다른 특정의 환자에게서는 베타블로커를 만성적으로 투여하면 심부전 치료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디카디아는 베타블로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AV 정도의 결함을 가진 환자에서 베타블로커를 쓰게 되면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느린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V 컨더션과 사이너스 노드 펑션을 손상시킬 수 있는 베라파밀이나 다양한 항부정맥제와 같은 약물을 섭취하는 환자들에게는 베타블로커의 사용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때 베라파밀 말고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약제가 있다면 전도를 같이 억제하는 칼슘 채널 브로커 중에 전형적으로 전도를 같이 억제하는 약이 2가지 있죠. 베라파밀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딜티아젠이죠. 니페디핀은 관계가 없고. 조심하세요. 니페디핀은 오히려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면 리플렉스 테키카디아가 좀 당했어요. 왜 전도 속도를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라파밀하고 딜티아젠은 같이 전도 속도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베라파밀하고 딜티아젠 둘 다 쓰면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베타블로커를 쓰는 어떤 환자에게서는 극도의 오한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말초 혈관 질환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레이노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일어나요? 부작용을 일어나는데 혈관이 어떻게 돼서 일어나요? 혈관이?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안 되게 생기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네, 레이노드 현상은 아까 양화원 학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혈관의 염축이 촉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 발작으로 피부 세포가 창백해지거나 청색증, 발적 등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이나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베타블로커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에 협심증이 악화가 되고 갑작스러운 사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에서 베타블로커를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베타 리셉터의 센시티비티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베타 리셉터의 업레귤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용체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타블로커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블로커를 중단할 때는 투여량을 아주 서서히 줄이고 그 중단하는 기간 동안은 운동량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것도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때문에 감소이 증가했다. 네. 그럼 베타 리셉터 수가 지금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레귤레이션. 베타 리셉터 수가? 네. 핵에는 안타고니스트잖아. 네. 그러니까 베타 리셉터 수가 감소했다고 생각해야 되죠. 이건 안타고니스트니까. 자,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장기간 투여하던 중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 중단한 경우에. 중단했어요. 중단했으면 리셉터 수는 리셉터 수는 블로커를 썼다. 수는 많아져 있죠. 세 개는 잠깐만. 블로커를 쓰면 리셉터 수는 많아지겠죠. 네. 시간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단을 하면 일반적인 베타 아고니스트가 작용하겠죠. 에피네프린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수성이 증가해서 결국 베타의 작용이 증가한다겠죠. 하트 펑션이 증가한다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푸르모너리 펑션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에서는 제가 아까 가장 처음에 푸르모너리 시스템에서 대부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베타 블로커의 메이저한 부작용은 기관지 평활근에 있는 베타2 리셉터의 차단에 의해 유발이 됩니다. 베타2 리셉터는 원래 기관지 연축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기관지 확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베타2를 맞게 되면 이런 환자들의 기도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 블로커는 선식을 가진 환자에게서는 금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혈관 확장이 있는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위험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1 리셉터 실렉티비티를 갖고 있거나 내인성 부경신경 활성을 갖는 약의 경우에는 브론코 스파즘을 유발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앞서 COPD 환자에게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COPD와 심혈관 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베타1 블로커를 사용하면 폐 기능이 악화가 될 수 있음에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이점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를 잘 판단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CNS에 관련한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은 피로, 불면증과 악몽을 포함한 수면장애, 우울증이 있습니다. 피로는 왜 생기겠어요? 피로는 전형적인 하트의 이런 걸 뭐라 그래? 하트의 로우 아웃풋 심리전. 하트에서 블러드 서플라이 잘 안 되니까 온전적으로 필요한데 계속하세요. 네 번째 부작용은 대사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앞에서 효과를 설명할 때 살펴본 내용입니다. 베타 블로커는 환자가 저혈당증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를 저혈당 반응을 자주 일으키는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 펑션과 리프로덕션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책에서 파트를 나누어서 따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섹슈얼 펑션은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는 남성 환자들에게서 아주 약간의 환자들이 섹슈얼 펑션이 떨어지는 것을 호소하고 있긴 한데 그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또한 임신을 중에서 베타 블로커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정성도 아직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섹슈얼 디스펑션이 있다는 건 결국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혈관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리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뷸레이션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거에 여기에 빈맥이나 또 너버스니스 같은 이 저혈당 증상이 인식이 둔화된다는 게 아마 빈맥 자체가 특히 카디하니까 베타 블로커를 썼으니까 지가 마스킹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 베타 블로커의 과다 복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타 블로커의 독성의 징후는 투여되는 약의 약물학적 특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부작용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저혈압, 소매, 길어진 AV 전도 시간, 넓어진 QRS 컴플렉스가 흔한 과다 복용의 징후이고요. 발작과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저혈당과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한번. 건강의 척도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약을 안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은 필요약이에요. 절대로 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능한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도록. 계속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요, 시그니피컨트 브라디카리아는 초기에 아트로피를 치료를 합니다. 때때로 카디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하이퍼텐션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소프로테놀이나 알파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많은 용량 복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루카곤은 베타 안타고니스트를 과다 복용한 환자에게 효과적인데요. 이 작용은 베타 리셉터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GPCR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요.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약물을 병용하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지, 또 어떤 약물은 서로 작용을 상쇄하기 때문에 같이 쓰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루미늄 솔트나 콜레스티라민, 콜레스티폴은 베타 블로커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 페니토인이나 리팜핀, 페노바비탈 같은 약물은 헤파틱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엔자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프로프라놀 같은 베타 안타고니스트를 빠르게 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메티딘과 하이드랄루라진 같은 약물은 헤파틱 플로우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약물들의 바이오 어빌리티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베타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리도카인의 제거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고혈압 약과 베타 블로커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임상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라민이 무슨 작용을 하는 약물이에요? 얘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바레시드, 콜레스테롤이라고. 바레시드. 이게 이제 잔디스 환자들이 이 바레시드를 분비 못하면 몸에 돌아다니면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느껴요. 콜레스테롤이나 콜레스테라민은 장에서 레진으로서 바레시드를 붙여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다음으로 베타 블로커의 치료적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거의 많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베타 블로커는 가장 먼저 심혈관 질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 블로커는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우렬성 심부전, 고혈압, 협심증의 치료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슈프라벤트리큘러,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와 또 협심증, 두근거림, 실진을 줄이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앞에 설명했듯이 베타 블로커는 갈색 세포종에서 카테콜아민이 유발하는 심근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 블로커는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동맥류로 인해 급하게 다이섹팅을 해야 할 때 메디컬 매니지먼트로 자주 사용됩니다. PSVT가 뭐예요? 슈퍼벤트리컬 벤트리클 어디있으면 PSVT가 뭐죠? 앞에 나온 약 중에 PSVT에 쓸 수 있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뭐가 있겠어요? 앞에 나온 약들이 학생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했는 슈프라벤트리큘러를 벤트리클 위쪽에서 원인에 의한 히카디아를 PSVT라고 하거나 이때 치료하는 약물로 뭐를 쓰면 좋겠어요? 각질에 나왔던 디르티아젠이나 또는 베라파밀이 있었죠. 그거는 전도 속도가 같이 억제하기 때문에 이때는 니페디핀을 쓰면 안 돼요. 계속하세요. 네, 그 다음에 녹내장 치료입니다. 베타 블로커는 녹내장 치료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크게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길이 막히는 것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방수의 배출구멍이 막히는, 얘는 개방적 녹내장이고 방수의 배출구멍이 막히는 폐쇄적 녹내장으로 나뉩니다. 개방적 녹내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구의 형태는 정상이지만 눈 앞쪽에 섬유주에 발생한 조직적 변화로 인해서 여기 방수가 빠지는 이 앞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의 생성을 감소시켜서 안압을 낮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때 베타 블로커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베타 블로커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베타 블로커가 방수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생성도 그렇고 분비를 억제하죠. 다음에 기타 사용에는 베타 블로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징후와 증상의 대부분은 교감신경의 활성 증가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체증의 심혈관 징후나 증상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파노롤과 티모롤, 메토프로롤은 편두통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적입니다. 급성 편두통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파노롤과 다른 블로커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갑작스러운 패닉 심텀을 조절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우리 교수님 양리학 시간 때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 양리학 시간에. 그럼 어떻게 패닉 심통을 조절하는데? 베타 블로커가 하면 작용하면 이제 교감신경 작용들이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교감 신경이 억제되어서 그럼 결국 디프레션 시키는 거네. 그다음에 타키카디아, 머슬 트레머, 다른 교감신경 활성으로 생기는 증상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을 갖고 있거나 자불 안석증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프로프라놀과 라보롤 같은 경우에는 간경화로 인한 포탈 하이퍼텐션 환자의 정맥류 출혈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두통이 뭐예요? 두통의 헤소제네시스가 뭐예요? 왜 언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 머리에 혈관이 어떤지. 혈관이 머리에 혈관이 늘어났을 때. 두통은 머리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면 플러스 플라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타 블로커를 쓰면 되겠죠.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치료적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는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파르마코 키네틱이나 파르마코 다이나믹 디퍼런스를 인지를 하고 또 비용도 고려하고 환자가 가진 의학적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지를 모두 따진 뒤에 가장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타1 시렉티브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경련, 당뇨병, 말초혈관, 그리고 레이노드 현상이 있는 환자에게 바람직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인성 교감신경 활성을 가진 베타 블로커는 임상적 이점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브라디카디아가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타1과 3세대 베타 블로커는 알파 리셉터와 베타1 리셉터를 막고 베타2는 자극하여 혈관 확장 효과를 갖는데요. 이것이 치료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노력만 하면. 나중에 안 외워 약간 다 진짜
10월까지만.